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지금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중간에 중요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예정대로 오늘부터 만 62세에서 69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최근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 신고가 잇따르며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방역당국은 사망 원인과 백신 간 관계가 낮다고 판단해서 백신 접종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일단 접종 후에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고요.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올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가 13명입니다. 택배 노동자의 근로환경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보험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고들 많죠. 일상 속 소소한 사고에서 발생한 비용도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시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레이 찰스의 히트 더 로드 잭 전해드리면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올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만 13명, 코로나19로 늘어난 업무량에 택배업계에서는 지속적인 SOS를 보냈지만 열악한 환경과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업체의 속도 경쟁으로 인한 택배 근로자들의 장시간, 야간 노동 문제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총알 배송, 심야 배송을 멈춰달라 당부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당일 배송이라고 하는 거는 장시간 노동을 하게 돼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하니까 예. 이런 장시간 노동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총알 배송, 심야 배송 이런 것은 보통 밤에 밤 12시 전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한다고 하잖아요. 예. 이거는 굉장히 고강도의 야간 노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장시간의 노동 또는 이런 심야 노동 이런 것들이 건강상에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처럼 심장질환 예. 또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 사망하기도 합니다. 예. 바로 이제 과로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택배 노동, 장시간 노동 환경이 결국 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런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사회 곳곳에 3교대 근무나 야간 근무 등 심야 노동을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이런 분들도 이런 심야 노동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간 노동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교대 노동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야간 노동, 심야 노동만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야간 노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 노동을 한 달에 10번만 하고 20일은 쉬게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심야 노동, 교대 노동, 야간 노동이 위험한지의 여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하는지, 얼마나 자주 일하는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봐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심야 근무, 교대 근무는 위험한 노동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야간 배송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별로. 역으로 보면 1년 이상 할 수 없는 노동 강도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좀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 보면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렇게 노동하잖아요. 예. 1년 내내 쉬는 날이 주말이나 이런 것 없이 말 빼고는 계속 그렇게 일하는데 그렇게 일하는 거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만두지 않으면 돌아가시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자기의 몸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둘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야간 노동 등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렇게 심야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고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게 합니다. 특수 건강검진.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노동이기 때문에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검진도 하고요. 그 결과도 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택배 노동자, 우리 배송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업주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고 그런 위험성에 대한 고지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건강이 악화된 근로자가 중독의 일을 그만두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야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 건강 문제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동안 외면해왔던 문제가 올해 코로나19로 더욱 좀 악화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배송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심야 노동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근로자가 실은 노동을 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이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그 노동자라고 인정이 되어야 돼 이들이 하는 노동이 예. 그러는 제도의 개선들이 필요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지금 그 로켓 배송, 새벽 배송이 최근에 좀 많은 택배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필연적으로 심야에 고강도의 근력 노동을 하게 되고 심야에 일하는 것이 일단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이거는 고강도 노동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까? 심야에 노동하는 것 아니죠. 그러니까 예. 보통 우리가 약간 심야에 노동을 하더라도 심야의 노동은 대부분 좀 편안합니다. 예.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심야에는 적고요. 또 불도 예를 들면 약간 119도 예. 심야에는 불이 좀 덜 나죠. 그래서 심야 노동은 좀 편한데요. 예. 지금 택배업체에서 하고 있는 심야 노동은 굉장히 힘든 노동입니다. 하루에 5만 보 이상 걸었다고 하니까요. 이건 예. 상상할 수도 없이 힘든 노동인데요. 예. 이렇게 심한 노동을 하면 심야 더하기 힘든 노동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로사가 더 위험한 예. 발생이 더 위험한 그러한 노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야에 일하는 것도 힘든데 고강도 노동도 더해지니까 더 힘들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예, 5만 보 정도면 그냥 걷기만 해도 피로가 상당할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예. 그 가장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걷는다는 분이 이제 배달이나 택배 뭐 이렇게 우체국에 계신 분들인데요. 예. 그런 분들이 한 3만 보 정도를 걸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한 물류센터에서 돌아가신 분은 심야에 예. 8시간 정도 근무하는데도 5만 보 이상 걷는 날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분의 노동 강도가 어땠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동안 사실 저희도 이 택배 노동 문제와 관련해 좀 노동 쪽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좀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다시 한번 그 심야 노동 자체가 왜 위험한지 좀 의학적으로 몸에 어디가 안 좋은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심야 노동은 뭐 몇 가지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뭐냐면 이게 생체 리듬을 깨트려요. 예. 생체 리듬을 깨트려서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예. 그래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높게 증가하고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 환경미화원들의 심야 노동을 하면서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이런 심야 노동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다행히 심야 노동을 없애기로 그렇게 했는데요. 이런 사고의 위험이 제일 큰 일반 시민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 심야 노동에서 문제가 되는 건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불면증이나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이런 심야 노동이 아주 이제 만성화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심야 노동을 하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 이상이 생기는데요. 말씀드리면 우리가 밤에는 심장은 원래 천천히 뜁니다. 예. 낮에는 일을 하니까 심장이 빨리 뛰죠. 이게 당연히 이런 신체 리듬인데요.
근데 밤에 일하게 되면 밤에 심장이 빨리 뜹니다. 예. 낮에도 또 빨리 뛰게 되죠. 그래서 심장이 한 번도 쉬는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심장에 부담이 오고 심혈관에 부담이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심장 질환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사망하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으로 사망하면 그래서 그게 이제 과로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물류센터에서는 고인의 평균 근무 시간이 약 44시간으로 과로로 인한 사망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잘못된 주장이에요. 물론 이제 시간으로만 따지면 44시간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일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되지만 이분이 거의 1년 넘게 심야 노동만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1년 넘게 이걸 하셨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노동이고요. 정부에서도 보통 이렇게 일을 하면 30%를 가산해달라고 노동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더한 것은 이렇게 야간 노동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하신 거거든요. 하루에 5만 번 정도 걸었다고 하니까요. 이런 위험 요인들이 계속 중첩되면 질환이 나타나고 사망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과로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의 과로로 인한 사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좀 이렇게 무책임한 그런 얘기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은 이런 야간 노동이 필요한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또 분류인력 투입이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보다 좀 장기적인 제어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 우리 그 소비자들이 야간 노동에 필요한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건 아주 감사한 일이고요. 또 최근에 CJ 대한통운에서 분류 인력을 많이 투입하겠다라는 것도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보다 이제 장기적인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당일 배송, 그다음에 총알 배송, 로켓 배송 이런 것은 옛날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반 시민들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금지하자. 그런데 다 금지할 수는 없고 꼭 필요한 경우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심야 배송, 당일 배송을 허용하고 물론 그럴 때는 배송료가 더 올라가야 되겠죠. 병원에서도 야간에 오는 환자들은 진료비가 훨씬 비쌉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것으로 그런 정도의 차별을 두면 아마 좀 더 택배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노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한진 말씀하셨지만 심야 배송 중단 그리고 분류 지원 인력 1000명 투입 이런 대책을 발표했는데 일단 분류 지원 인력 1000명 투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 이제 가서 분류부터 하면 오전 시간을 다 보내게 되고 또 그 물건을 당일날 배송해야 되니까 새벽까지 일하게 되고 집에 들어가면 5시, 4시에 들어갔다가 또 아침 7시, 8시에 나와서 또 분류 작업하고 이러면서 계속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류 작업에 인력들을 투입해서 택배 노동자들이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노동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근로자 건강관리센터를 활용해서 택배 대리점 등으로 이동식 건강상담을 한다 이런 계획도 얘기가 됐는데 업무량에 쫓기는 택배기사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의문도 듭니다. 지원책이 되겠습니까? 근로자 건강센터는 저희 병원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택배 노동자들이 이게 활용이 된다면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바쁜 분들이어서 시간을 낼지는 모르겠어요. 자신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조금만 여유가 있다면 그분들이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이동식 건강 상담을 하는 거는
아주 좋은 제도고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활용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노동자들이라면 당연히 건강 상담도 받아야 되고 건강 검진도 받거든요. 예. 그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우리 택배하는 노동자들은 그런 법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법에 포함시킨다면 건강 상담도 받게 되고 건강 검진도 받게 되고 뭐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총알 배송이나 로켓 배송 등의 배송 좀 환경을 먼저 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예. 그러면서도 또 다른 다양한 지원 방법이나 보호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이었습니다. 네, 생활정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됐는데요. 경기도가 가짜 회사를 제보한 공익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한라인을 통한 신고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기도 공익제보 지원팀의 박수진 팀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제보지원팀장 박수진입니다. 예. 자, 경기도가 이번에 페이퍼 컴퍼니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요? 네, 경기도 공익제보 한라인으로 대표 이름만 있고 직원이 한 명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공공기관 공사를 수주한 뒤에 일괄로 불법 하도급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공익제보가 접수됐고요. 예. 저희가 조사한 결과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서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자, 먼저 공익제보가 생소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공익제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경기도는 공익신고, 그다음에 경기도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 경기도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세 가지 다 통합해서 경기도 공익제보로 분류하는데요. 예.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284개의 공익침해 법령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에서 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상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다 공익신고이고요. 공장에서 폐수나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방출한다거나 이번에 코로나19로 공공기관이나 물류센터, 커피숍 이런 곳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이것도 신고하면 다 공익신고에 해당합니다. 예. 그리고, 예,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공직자 부패 행위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계약 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예. 특정 업체에 좀 유리하게 도움을 준다거나 하면 다 공직자 부패 행위고요. 예. 직무 관련자로부터 공무원이 자문료를 받는다거나 사적 모임에 갖는다거나 하는 것도 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니까 혹시 이제 도민이나 주민분들이 주변에서 이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상금 지급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포상금 지급 규모는 보통은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예. 저희가 위촉한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가 있고요. 위원회에서 이 처분 결과나 신고 내용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또 재난으로부터 예방 효과가 얼마나 큰지, 제도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포상금을 받은 다른 건들도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안마시술소에서 커튼에 방염 처리를 하지 않고 또 도면이랑 다르게 비밀실을 설치한 곳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예. 이런 비밀실이 있으면 이제 아마 단속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피난 통로가 막히고 화재가 더 커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적극적으로 평가해서 신고자에게 포상금 70만 원이 지급됐고요. 예. 또 경기도 보조금 사업의 공공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다른 회의에 참석해서 수당을 중복 수령했다. 예.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을 했는데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이 건은 이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포상금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신고를 계기로 해서 해당 시설의 출퇴근 등록 시스템이 다 지문인식으로 바뀐다든지 또 제도적 보완점을 다른 것도 찾아내서 그 점이 평가돼서 포상금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자, 공익제보는 어떻게 신고할 수 있습니까? 인터넷
인터넷 검색창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한라인이라고 검색하시면 접속 가능하시고요. 예. 주소는 hotline.gg.go.kr입니다. 여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혹시 신분 노출이 걱정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공익신고, 내부신고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이용하시면 변호사에게만 인적사항을 공개하시면 되고 저희는 그 변호사가 대리신고해 주시거든요. 예. 매일 저희 아까 말씀드린 공익제보 한라인 사이트에 그 변호사 명단이 있으니까 거기 예. 메일을 보내시면 되고요. 그 상담료나 대리신고 접수 비용은 경기도가 지불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제보자가 준비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까? 그냥 이제 주변에서 공익침해 행위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보시고 그 해당 법령에 해당되는 행위를 좀 신고해 주시면 되는데 그걸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우시니까 불법 행위로 좀 생각이 되면 신고를 해주시면 되되 좀 증빙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하고 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공익제보지원팀의 박수진 팀장이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보험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상 속 소소한 사고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56분 날씨와 교통정보 들으시고 2부로 돌아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119명입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부터 전해드립니다. 119명입니다. 어제보다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지난 23일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는데요. 코로나19에 취약한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활병원뿐 아니라 가족 모임, 지인 모임, 발레학원 등을 고리로 한 새로운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휴일이라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크게 줄었음에도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데 촉각을 세우며 환자 발생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과 나들이객이 늘어난 데다 이번 주 헬로윈데이까지 앞두고 있어 코로나19가 더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30분입니다. 올해부터 만 62세에서 69세 국민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보건당국은 계절 독감은 국내에서만 매년 3천여 명이 사망하는 위험한 감염병으로 백신은 그 부작용에 비해 접종할 때 생기는 이익이 훨씬 크다며 예방접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능하면 따뜻한 시간대, 건강 상태가 좋을 때 병원을 찾고 접종 후에도 15분에서 30분 정도는 병원에 머물며 상태를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노령층 등은 접종 후 30분간 병원에 꼭 머무르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입니다. 지난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도 김효신 노무사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을 온라인뿐 아니라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오늘부터 직접 신청 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오늘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바로 출생연도 끝자리 16번입니다.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서 이번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오부제를 실시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오늘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내일 27일에는 27번이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장 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는 오부제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하단에 현장 접수처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에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요. 상하체를 아주 크게 움직여서 예. 동시에 스트레칭 시킬 수 있는 전신 스트레칭 준비했는데요. 예. 일어서서 뒷다리도 길게 늘리고 이 양팔도 길게 늘려볼 거예요. 예. 그래서 내 팔, 다리가 길어지는 걸 느껴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허리도 트위스트 시켜보는 그런 자세들 배워보도록 할게요. 뭐 일어서서 하는 전신 스트레칭이고 아침부터 상하체 동시에 좀 깨어날 수 있는 동작인 것 같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좀 배워보도록 하죠. 네, 바르게 선 상태로 진행해 볼게요. 예. 먼저 일어서서 다리를 어깨 너비의 2배만큼 넓게 2배. 벌려서 서 볼게요. 예. 그리고 양손은 먼저 골반, 허리 지침. 그 상태로 숨 깊게 들이마시면서 허리 길게 세워볼게요. 예. 그리고 내쉬는 숨과 함께 상체 90도 숙이며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팔 허리에서 떼서 예. 양손 바닥 짚어볼게요. 그 상태에서 등이 최대한 말리지 않게 허리 일자로 펴보시고요. 어우. 이번에는 왼손만 심장 중앙 쪽 바닥 짚으시고요. 오른손은 하늘 위로 쭉 들어서 천장으로 뻗어볼게요. 대시선 오른손끝 바라볼게요. 들이마실 때마다 오른손끝 더 멀리 뻗어내시면서 양팔 길어지는 느낌. 예. 자, 이때요. 가능하시면요. 오른손을 내 등 뒤로 보내서 허리를 감싸시면서 왼쪽 허벅지 안쪽에 감싸서 손 잡아볼게요. 예. 그래서 어깨를 조금 더 열어낸다는 느낌. 시선 계속해서 오른천장 바라봅니다. 자, 천천히 호흡 이어가시고요. 자, 호흡 5호흡 이어가셨으면 천천히 손 풀러서 예. 손 바닥 짚고 상체 일으켜 세우시면서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예. 어떠신가요? 허리도 시원하고요. 그 뒷다리가 이렇게 개구리처럼 쫙 늘어나는 말 그대로 전신 스트레칭이 되네요. 맞습니다. 이게 일어서서 할 수 있는 이 양팔, 양다리를 쭉쭉 늘리는 그런 스트레칭인데요. 예. 평소 이런 길게 뻗고 길게 이렇게 늘려내는 이런 스트레칭을 하면 좋은 이유가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를 늘려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팔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들을 늘려내면 일상 속에서 어떤 동작들, 어떤 움직임을 취해도 근육에 큰 무리가 가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오십견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 이런 꾸준한 스트레칭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3분 투자로 상쾌한 아침 마무리하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자,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고들, 간혹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럴 경우 치료비를 준다거나 망가뜨린 물건을 수리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일상 속 소소한 사고에서 발생한 비용도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자, 하지만 이 보험 가입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자세한 활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댓글 참여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보험약관 교실 Y의 윤용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냥 바쁘게 살다가 그냥 조용히 제주도도 갔다 오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 제주도 다녀오셨나요? 예. 예. 어떻습니까, 요즘 제주도는? 요즘 가을이니까요. 제주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계절이고요. 예. 오름 가시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예. 사람도 별로 없고요. 지금 좀 여행 자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주도 지금 먹으면 좋을 음식 같은 게 있습니까? 뭐 지금 가시면 뭐 돼지든 뭐 닭고기든 뭐 다 맛있는데요. 예. 11월 15일 정도 지나서 가시면 대방어 축제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이 주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입니까?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예. 또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럴 때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를 보험이 보상을 대신해 주는 거죠. 예. 이런 보험의 이제 보상 대상을 가족까지 확대한 것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고요. 통상 이런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각종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또는 주택화재 종합보험 가입할 때 특약의 형태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보험을 보험 설계사분들이 권해주는 대로 소비자들은 보통 가입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의 보험료가 적게는 수백 원, 예. 뭐 300~400원, 많게는 1,000원 뭐 안팎이라서 별로 중요성을 모르시고 가입하다 보니까 예. 실제로 이런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발생했을 때 갖고 있는 보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자, 타인에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준다. 이렇게 들으면 좀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보상해 주는데요. 예.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이들끼리 놀다가 실수로 뭐 다른 아이 다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 가해 아이의 부모가 만약에 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러면 피해자 측에 배상해야 될 금액을 이 보험이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뭐 자전거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예. 아파트 주차장에서 타고 가다가 뭐 다른 이웃의 차량을 뭐 부딪혀서 예. 손해를 입힌 경우 이런 경우도 보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일 요즘 많은 건 이제 아파트에 많이들 사시다 보니까 아파트 화장실 뭐 방수에 문제가 생겨서 예. 아래층으로 물이 새면 아래층 뭐 천장 도배를 다시 해줘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뭐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저도 좀 가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능입니까? 모든 보험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보상되는 게 많지만 보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직업이나 직무와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거든요. 예. 그리고 예. 지진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 책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아닌,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사용하지만 보험 증권에는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기재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렇지 않은 다른 어떤 부동산, 뭐 예를 들면 사업장 같은 것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다가 그때 배상 책임 발생했다. 그런 것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예. 이런 것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 댁에 오랜만에 놀러 갔다가 명절 같은 때 말이죠. 예. 아이가 뭐 골동품을 잘못해서 망가뜨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할머니가 만약에 같이 살고 있는, 예. 우리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면 보상이 안 되고요. 예. 따로 살고 있으면 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고 있으면 혹시라도 보험금을 노리고 예, 예. 일부러 손해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조항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한 건데요. 폭력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 예. 이걸 만약 보상해주면 마음 놓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겠죠. 네. 아니,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제외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네네. 꽤나 좀 유용한 보험인 것 같은데. 굉장히 유용하죠. 예. 네. 보험료가 비쌉니까? 아니요. 뭐 몇백 원에서 몇천 원 사이입니다. 그 보험료입니까, 그게? 예, 그게 보험료입니다. 예. 월 보험료가 그 정도죠. 그것밖에 안 되면 좋은데요? 사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사실은 아까 아나운서께서도 갖고 계신 뭐 하나 가입하고 싶다고 예, 예. 하셨잖아요. 근데 갖고 계신 보험 증권을 보면 아마 이 특약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만약 손해보험회사 상품을 가입하신 적이 예. 있다면 들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예.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죠. 아니, 최근 누수 사고 관련해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예, 요즘 아파트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예. 누수 사고도 많은데요.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떤 아파트 윗집에서 이제 누수 사고가 물이 샜습니다. 예. 그래서 아랫집 화장실 천정에도 좀 문제를 일으켰고 조명기구나 환풍기도 고장이 났어요. 예. 그래서 윗집 주인은 당연히 아랫집에 고장난 부분을 수리를 해줬죠. 비용을 들여서. 아까 전에 이 부분은 된다고 예,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집, 윗집이죠. 자기 집 어디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아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다시 그런 물이 새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리업체를 불러서 누수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또 찾고 그러다 보니까 온수 배관이 파열되어서 물이 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서 화장실 바닥을 다 뜯어내고
온수배관을 교체했고요. 방수공사도 다시 했어요. 예. 그래서 윗집 주인은 아랫집 수리비에 45만 원, 자기 집 수리비에 50만 원, 총 95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는데요. 예. 그래도 자신이 가입하고 있던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죠. 그랬더니 보험회사가 2019년에 나온 판례 2가지를 가지고 예. 아랫집의 피해 배상에 소요된 비용 45만 원은 보상해 줄 수 있지만 예. 윗집, 그러니까 보험 가입한 사람이죠. 윗집의 누수 탐지 비용과 방수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그 50만 원 지급할 수가 없다고 보험금 일부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해주지만 본인 원인까지는 배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온 1심 법원들의 판례를 가지고 보험회사들이 이제 보상을 하지 않는 건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피해를 입힌 사람 자신의 재산을 복구하는 그런 건 배상 책임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상법 제680조 손해방지 의무 조항을 보면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예.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는 이 손해 보상 범위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이건 당연히 인정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아랫집에 대한 피해 보상금이죠. 그리고 피보험자가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니까 윗집에 어떤 누수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찾고 수리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는 이런 맥락이 있어요, 약관에. 예. 그래서 윗집의 누수 탐지 비용과 화장실 바닥 철거 공사 비용과 배관 교체 비용, 그리고 방수 공사 비용 등이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필요했던 지출한 비용이라면 윗집에서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분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그 누수 사고에서 윗집의 수리 비용을 아까 말씀드린 약관과 상법에서 있는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하는 조정 결정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심 법원의 판례를 가지고 아랫집 손해배상만 인정하고 윗집에 대한 손해방지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아니 7117번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얼마 전 화장실 누수 관계로 자택 화장실 방수 공사를 하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통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누수 공사 과정에서 방수 공사를 하기 위해 양변기 탈착을 했는데요. 보험회사 측에서는 양변기 탈착에 있어서 부착 비용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변기 부착 비용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게 맞나요? 라고 하셨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바닥의 누수를 고치기 위해서는 위에 거를 다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닥 공사를 다시 한 다음에 방수 공사를 한 다음에 원상대로 복귀하는 것 상식적으로 보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보상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요. 예. 자,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 지금 누수 사고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이야기 나눴고 이제는 윗집 수리에 들어간 모든 비용까지도 윗집에서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가능한데요. 이제 모든 비용이라고 말할 때 좀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일부 보험 소비자의 경우에는 이 손해방지 비용을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상해 준다. 이 부분을 좀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경미한 누수 사고가 아랫집에 발생했을 때 그 누수 사고 관련된 것만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좀 낡은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한꺼번에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데 어디까지가 손해방지를 위한 수리고 어떤 것이 인테리어 공사 비용인지 사실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하면 좋겠습니까? 최근 이와 관련해서 금감원 분쟁 조정 결정에서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화장실 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공사를 하는데 누수와는 관련이 없는 화장실 벽면 공사를 하고 비용 청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왜 주변 가구에 비닐이나 천을 덮어서 그 어떤 뭐 흠이 나지 않게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그런 비용도 수리업체가 받는데요. 그 비용도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아파트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면 사실은 그 수리업체가 오셔가지고 누수 원인이 뭔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찾거든요. 예. 뭐 청음 탐지 이제 소리로 탐지하는 거죠. 가스 뭐 담수 테스트 등 이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누수의 원인을 찾는데요. 저희 집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두세 가지로는 방법 결국은 원인을 못 찾고 마지막에 꼭 찾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한 두세 가지 누수 방법은 누수의 원인을 못 찾았잖아요. 그걸 이제 오탐지라고 하는데 찾지 못했다. 예. 이 오탐지 비용만은 그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보상을 거부하는 그런 보험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의 원인을 찾은 탐지 비용만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하는 거죠. 예. 그런데 금감원 분쟁조정결정위원회에서는 이런 오탐지 비용도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본인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당장 좀 댁에 있는 보험증권 찾아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수 사고 등이 발생해서 보험사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그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아래비 수리비만 보상받고 우리 집 수리비 보상받지 못한 분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 사실 좀 많은데요. 예. 왜냐하면 최근에 1심 법원의 판례들이 2019년에 윗집 수리비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이죠. 예. 하지만 금감원의 2020년 7월 분쟁 조정 결정을 보면 그 1심 법원의 판례들이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윗집 수리비도 보상받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셔서 보험회사에 이제 수리비를 다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930번님께서 아들 태아보험의 누수 부분에서 상대방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더라고요. 만약 아파트에서 아랫집이 저희 집 누수 때문에 피해가 생긴다면 아들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태아보험에도 있습니까? 이런 게?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특약 형태로 많이들 가입을 합니다. 아랫집에 손해를 입히신 경우 그 누수 사고를 보험금 청구하셔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2030번님, 1톤 트럭 화물차 운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트럭 위에 실린 짐이 옆에 있던 차량으로 떨어져 본넷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 가능한가요? 근무용 차량이라서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라고 하셨네요. 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는 범위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직업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생활 또는 레저 활동 같은 걸 의미하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이분께서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니까 그 운전과 주차에 관련해서는 이분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기라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어렵습니까? 네. 예. 자, 7039번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과 가족일상 배상책임보험 차이점이 뭔가요? 안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들어있고 저는 가족일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하나는 없애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셨네요.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두 보험이 큰 차이는 아니고요. 예.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보장받는 사람이 보험 가입한 사람과 그 배우자고요. 가족일상 배상책임보험은 그 범위를 함께 생활하는 가족으로 확장하는 건데 이 두 특약의 보상 금액이 한도가 1억 원입니다. 두 개 다 더하면 2억 원이잖아요. 이 보험은 이제 비례 보상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 가족분들이 어떤 타인에게 보상해 줘야 될 금액이 1억 5천이라면 이 두 보험을 다 유지하면 2억 원 한도니까 모두 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없애는 것보단 유지하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유지해라.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험약관교실 Y의 윤용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질의응답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 정리해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된 데 여러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질의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이 적법했고 필요했고 긴박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이며 부하라는 발언은 생경하다. 법무장관은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정보위원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코로나19와 더불어 독감이 우려되는 계절입니다. 독감 백신 맞으신 분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건강관리 만전 기해 주시고요. 에드시런의 Autumn Leaves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